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TV 거중TV입니다. 2022년 9월 초에 초판으로 발행된 아만다 리플리가 지은 뉴욕타임즈의 적극 추천 도서 극한 갈등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 갈등이라는 책은 우리 세계가 맞이한 여러 가지 갈등들의 유형들을 소개하고 그 갈등들이 극단에 치달은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 갈등과 건전한 갈등의 그 차이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전한 갈등은 누구나 정답을 제시할 수 있고 상대편에도 정답이 있고 나한테도 정답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도 갈등이라는 것은 여기 제목에서는 극한 갈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책 내용에서는 다 고도 갈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도 갈등이라는 것은 선악 구도로 형성을 시켜서 모든 것을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거기에 반목과 갈등이 지속하고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진영을 나누어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것을 갖다 고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갈등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갈등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이고 극단주의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고도 갈등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도 갈등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갈등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고도 갈등의 사례인데 성자 독식 구조와 양당 구조는 최대의 갈등 요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보수 진보 대결도 최고의 고도 갈등 사례인데 영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보수 진보 대결 사례가 고도 갈등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일랜드의 가톨릭과 개신교 갈등,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콜롬비아 내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갈등, 미국의 인종차별, 미국의 갱당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고도 갈등의 사례가 있고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수도 없는 많은 고도 갈등의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고도 갈등으로 인해서 친척이나 가족 관계가 아예 단절된 경우가 미국인의 약 3,800명이고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이 이 고도 갈등으로 인해서 친척이나 가족 관계가 아예 단절된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유튜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의 선정주의가 분노를 돈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선정주의가 시청률을 높이고 그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갈등이 하나의 장사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는 사건을 단순화하여 양자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이걸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죠. 그 다음에 갈등 촉진자의 좋은 사례는 미국의 트럼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는 구원자인가요? 괴물인가요? 상대편이 볼 때는 괴물이고요. 본인 편에서 볼 때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인데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 하는 것은 일종의 목적 의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명감을 갖게 만들어서 국회를 점령하는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정당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상 탐사에 의해서도 탐사 기간이 약 한 52일이라는 이렇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원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훈련 이것이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불소시계의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은 항상 갈등을 확산시키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집단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촉진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갈등 촉진자는 대개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혼을 할 경우에 그 갈등 촉진자는 이혼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더 많이 캐어내고 더 많이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굴욕.
이 굴욕은 뭐냐 하면 심각한 폭력의 이면에는 대개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그 굴욕적 저 폭력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에요. 굴욕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깽단의 보복 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부패가 이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부패하면 그 부패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 부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인간의 능력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갈등만 하는 존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두 가지 능력은 하나는 적대감 발동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우리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연대 추구의 능력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든 전적으로 한쪽이 옳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게 이제 게리 프리드만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사례를 들면서 갈등의 과정과 그 해결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게리의 예입니다. 이 게리는 이혼을 중재하는 아주 명망 높은 변호사인데 갈등 중재자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혼 부부들도 이 게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양측을 다 불러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아주 그 갈등이 해결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주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처음 2년간은 본인도 그렇게 그 세계적 명망이 있던 중재자의 권위자도 이 갈등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동안 가족들의 신뢰가 아주 컸는데 가족들도 그를 실망하고 또 그렇게 지냈던 이웃까지도 멀어지고 본인의 마음조차도 평안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 2년 후에 게리는 이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해서 여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구와 개혁 세력이라는 양자 구도를 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개혁 세력이고 상대편은 수구 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용어부터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의견 일치를 보지 않더라도 항상 대화를 할 때 부정적 대화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먼저 합니다. 긍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갈등 불쏘시개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진영에 있는 참모들 중에서도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참모들과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상대방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상대방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청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은 자기를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성직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세일즈맨이라든지 인질 협상가들은 이런 경청 원리를 이미 다 터득해서 여기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리의 노력 결과 2년의 노력으로 지자체의 사업은 종전보다 훨씬 빠른 진척이 있었고 종전에 맨날 회의만 하면 싸우던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주민사회는 분열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발전했다 하는 이런 사례들을 이제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로 이 말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을 지금 당장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3의 타협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사례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이 상대방과 접촉하라. 이것이 소위 접촉 이론인데 상대 진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 진영을 단합시켜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빠진 갈등은 문제 해결은 그런 극단주의로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할 때가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야 문제 해결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잡성을 점령시켜라. 양자구도에 매이지 않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라. 세상 자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자꾸 접하고 그걸 전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분화시키고 양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상대방한테 점령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 논리에 빠지지 않고 제3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 모든 갈등이 다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선악이 분명한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선악을 흐리게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자구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는 선택지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양자구도를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력을 해야만 하는 구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연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양자구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고도 갈등과 건전한 갈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우선 고도 갈등은 뭐든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겸손하죠. 고도 갈등은 그래서 경직성이 있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단순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갈등은 선과 악에 대한 명분으로 뭐든지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명분이 아니고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매사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 갈등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만성 스트레스에 쌓여요.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스트레스에 뒤이은 회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고도 갈등은 해결책보다는 싸움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고도 갈등은 상대방의 나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상대방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 갈등은 폭력으로 확대되고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건전한 갈등은 폭력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속사정을 파악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갖다가 선악으로 몰아세우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재자를 통한다든지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속사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양자구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순위 선택 투표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두 사람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세 사람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당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그다음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갖다가 두어서 제3의 세력도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양자구도를 완화하는 방법이죠. 불소시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불소시계의 요인이 집단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갈등 촉진자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굴욕은 감정일 뿐입니다. 굴욕이라는 이 감정에 얽매여서 모든 목적이 변질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부패 이런 것을 청산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발코니에서 물러나서 멀찍이서 한번 쳐다봐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논리로서 모든 것을 흑백 이분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맺은 말로 길고 긴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것은 사실이다. 지구촌을 무대로 사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승리가 이웃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서 화합하는 인류,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요지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한 갈등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